순원의 무지에서 선포됐던 제1차 국공합작과 장제스의 북벌, 이어진 제1차 국공합작의 결렬로 야기된 제1차 국공내전, 그리고 시한사건으로 엮어진 제2차 국공합작, 여기에 1937년 루고우차우 사건으로 발발된 중일 전쟁까지, 이 같은 일련의 사태들이 줄지어 이어지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장제스는 군의 재편 작업을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베이핑과 텐진이 일본군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럼에도 중일전쟁의 개전은 내전 시절 봉건군벌들의 사병 집단에 불과했던 이전의 중국군을 중앙에 통제해 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국부군이라 불리는 국군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서구에서 최신 장비와 무기도 대거 수입해 군을 현대화한다는 작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러자 현대식으로 개편된 8개의 독일식 사단을 포함 중앙군 30개 사단이 선진적 군사훈련을 받게 됐고, 그 결과 병사 개개인의 사이가 높아지고 작전 수행 능력 역시 일본군에 비해 손색이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앙군의 핵심인 87사단과 88사단 등 정예 교도사단의 장비를 당시 독일 국방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거의 동일한 스펙으로 맞췄다는 것인데,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독일 군사고문단을 초빙하고 아직도 전세계 매장량의 64.8%를 차지하고 있는 텅스텐을 비롯한 광물들을 독일에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독일제 군수품이 대대적으로 유입됐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에 중일전쟁 초기 방금 말한 독일식 사단인 87사단과 88사단 같은 장제스의 친위 부대들은 독일 국방군의 슈탈헬름 M1935 헬멧 같은 개인 장구와 역시 독일제 소총인 GW98의 라이센스 버전인 2040 보총, 개베어 1888의 라이센스 버전인 한양 88식 보총 같은 개인화기로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초기 제2차 상하이 사변에서 국부군의 주력인 중앙군이 대부분 소모돼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중일전쟁 후반으로 가면 남아있던 독일제 장비, 소련제 장비, 그리고 공여받은 리엔필드 소총이나 브로디 MK1 헬멧 같은 영국제 장비, 스프링필드 M1903, M1 카빈 소총, 톰슨 기관단총 등의 미국제 장비, 심지어 일본군에게서 노획한 장비들까지 마구 뒤섞여버렸죠. 여기에 군대 지원하기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개발된 ZBLK-26 경기관총, 독일제 MG-13 경기관총, 소련제 맥심 토크레프 PM1910, 그리고 DP28 경기관총, 프랑스제 호스키스 M1922 경기관총, 중대 지원하기로 러시아에서 개발한 맥심 토크레프 PM1910, 1908년 독일에서 개발한 MG08, 이것을 카피해 1935년부터 한양 조병청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자국산 24식 중기관총, 일본군도 사용했던 프랑스제 호스키스 M1914, 그리고 미국제 브라우닝 M1917과 M1919 등의 중기관총까지 잡다하게 운영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탄약의 공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워낙 보급체계 또한 전무한 상태여서 이것들의 운영에도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군의 편제와 무장을 모두 통일하는 사업은 1920년대에는 각 지방의 군몰들의 반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3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겨우 시작됐지만, 이마저도 중일 전쟁의 발발로 중앙군의 30개 사단을 모두 정비한 데는 이르지 못하게 됐죠. 이에 따라 군복 등 개인 지급 장비조차도 중일 전쟁 종전 시까지 각 부대마다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었는데, 군보의 경우 중일 전쟁 초기 중앙군의 독일식 사단 정도는 갈색 계통의 독일군 스타일의 카키색 군복과 슈탈헬름 헬멧, 가죽 탄입대 등으로 통일시킬 수 있었지만, 나머지 중앙군은 기존의 군복에 제1차 대전 시절 쓰다 남은 영국군 MK1 브로디 철물을 공여받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앙군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언제 적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지방 군벌의 병사들에게는 이런 것마저도 지급되지 않았죠. 결국 군벌마다 다르긴 했지만 이들은 대체로 청해석 군복에 조악하기 짝이 없는 천으로 된 탄입대 등을 쓸 수밖에 없었고, 철모는 아예 지급도 되지 않아 중앙군이 버리고 간 영국제 브로디 철모를 주워 쓰거나 혹은 오스트리아군 스타일의 천으로 된 모자 또는 기존의 정모만을 쓰고 위험한 전장에 투입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당시 국부군의 최정예 87, 88사단이 썼던 독일제 스탈헬름 헬멧과 독일식 군복, 개인화기가 초창기 대한민국 광복군에게는 지급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윤봉일 의사의 훈코 폭탄 투척 의거에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하나가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라며 감동했던 장제스의 배려 때문이었죠. 그러면 중국 육군의 사단 편제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일전쟁 직전 국민당군과 여기에 속한 군벌의 사단은 전형적인 사각 편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 사단의 사각 편제는 제대로 된 사각 편제라 할 수 없었죠. 각각 2개 보병연대로 편성된 2개 보병여단을 기본적인 편제로 가지고는 있었다지만 문제는 이들 보병여단을 지원할 사단의 각종 직할 부대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포병 전력의 편성을 보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는데 포병이 사단당 불과 1개대대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여 년 전인 1차 대전 후 이미 폐지해버린 유럽 국가의 일반적인 사각 편제 보병사단도 2개 포병여대로 구성된 1개 포병여단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당시 중국 육군의 포병 전력이 얼마나 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일본군도 마찬가지였죠. 어찌 보면 지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했던 것인데 다시 말해 두 나라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병력 부족에 탓도 있었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군 역시 중일 전쟁 내내 중국군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어진 태평양 전쟁에서는 아예 작전다운 작전은 단 한 차례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당시 기준으로 봐도 나름 제식화된 군대였고 또 전술적으로도 나름 숙성된 군대였기에 중일전쟁 초기 중국군에 대해선 상대적 우위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1930년대 기준 중국군 보병사단의 편제는 2개 보병여단에 달랑 1개 포병대대, 여기에 오직 인력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는 1개 공병대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중일전쟁 발발 당시 국민당 중앙군 직계사단 중 이런 포병대대와 공병대대라도 갖춘 사단은 그나마 15개 사단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나머지 사단은 겨우 1개 포병중대나 1개 공병소대만을 가졌거나 아예 포병 자체가 없고 보병에 가지고 다니는 박격포나 비례포 따위만 장비한 사단이 태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혹여 완편 편제대로 1개 포병대대를 갖춘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 전략이 고작 3포 16문 정도에 불과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중일 전쟁 당시 국민당군의 정예중 정예로 꼽혔던 독일식 사단인 87, 88사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나름 충실히 완편된 일본군 보병사단에 대해 중국군은 결코 전술적으로 대등한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중국군의 전술 수행 능력은 일본군과는 아예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이렇듯 중일 전쟁 발발 당시 중국군의 군수나 의료, 포병 전력, 화학전, 차량화, 기계화 등 현대전 수행 능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지휘관들의 전술 교류 이해도도 매우 낮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언급한 독일제 무기를 카피해 어느 정도 국선에 성공한 경화기를 제외하고는 대포와 트럭, 기계화 장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잡다하게 수입했기에 제식화시키기도 어려웠던 데다가 부품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었고 장비의 노후화 역시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중국군은 군의 기계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갔습니다. 기갑전력으로 독일이 3호, 4호 전차의 제식화로 잉여가 생겨 수출한 소형 트랙터로 개조해 7.9mm MG13 기관총만 달랑 2정 장착해 만든 1호 전차, 6.5mm 기관총 한정이나 13.2mm 브라더 기관총 2정만을 장착한 이탈리아제 CV-33과 CV-35 초경량 전차, 그리고 나름 속도와 기계적 신뢰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대물 화력의 부재로 영국군마저 훈련용으로 4대만 운용했을 뿐 거의 채택하지 않은 7.7mm 비커스 기관총 2정만을 장착한 비커스 MK2 경전차 A형, 그나마 조금은 전차스럽게 37mm 비토 SA-18 전차포 1문, 8mm 호치키스 M1914 기관총 한정, 7.5mm 레이벨 1931 기관총 한정, 그리고 7.62mm 맥심 MG08 기관총 한정을 장착한 프랑스제 르노 F-17 경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에 미국의 존 올터 크리스트가 개발한 크리스트 M1928 쾌속전차를 베이스로 만든 45mm M1932 전차포 1문, 7.62mm 덱테로프 기관총 1정을 장비한 소련제 BT5 전차 등 주로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반에 생산된 구식 경전차와 일본 군으로부터 노획한 57mm 전차포 1문과 7.7mm 기관총 3정을 장비한 97식 치아 중전차도 소량 운영했던 것이죠. 또한 소위 탱케지라 불리는 프랑스제 르노유이 경장갑차, 역시 일본 군으로부터 노획한 94식 경장갑차, 그리고 독일제 SD KPG-21, 22 차량용 장갑차 등 총 300여 대의 장갑차도 획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갑 전력들은 화력과 장갑이 빈약해 실전보다는 훈련에 놨을 물건일 뿐이었죠. 그럼에도 중국군은 이런 장비들로 장갑병단을 편성, 상하이 전투와 난징 전투에 투입했으며 1938년 1월에는 중국 최초의 기계화사단인 제200사단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00사단은 중국군 유일의 기계화 부대로 앞서 말한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의 구식 전차에 45mm 전차포를 장착한 당시 베스트셀러 전차이자 전차다운 전차였던 T-26B 88대를 장비하자 명실상부한 중국군의 주목이 됐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경전차 비커스 MK2의 라이센스를 획득, 소련이 자체 개발한 T-26 시리즈는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된 전차이며 1만 대 이상을 생산하며 얻은 노하우를 이후에 만들어진 전차들에게 적용시켰던, 마치 BT 전차가 T-34 전차에게 기동성의 방법론을 물려줬다면 T-26은 대량 생산의 방법론을 물려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련 전차의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한 동시대의 전차를 보다 높은 성능과 낮은 가격으로 수많은 나라들에 공유되면서 믿고 쓰는 소련제 무기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전차이기도 했었죠. 이 때문인지 전차 매니아들은 T-26을 정강기의 T-34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일부 국가에서는 1970년대까지 이 물건을 현역으로 배치, MBT로 사용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어쨌든 장제스의 군 현대화와 기교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탄생한 제200 기계화사단은 군사위원회 직속의 전략 예비대인 제5군에 배속되어 많은 전투에 투입되긴 했지만 훈련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큰 활약을 하지 못한 채 야금야금 소모되고 말았죠. 하기야 당시만 해도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차전의 지휘자도 잘 모를 때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육군은 이때부터 중국의 군벌편에서 말한 군보레떼를 서서히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해군의 전력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당시 중국 해군은 5개 함대에 배속된 대소함정 120척, 총 배수량 6만 톤 정도였습니다. 여기에는 1930년대에 건조된 닝하이급 경순양함 1번함인 닝하이와 2번함인 핑하이 2척이 포함되어 있었죠. 참고로 이 중 1번함 닝하이는 1931년 바가지를 쓰고 일본 하리마 조선소에서 건조됐고, 2번함인 핑하이는 닝하이를 역설계하여 중국에서 건조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척의 경순양함을 제외하고는 강기슭이나 해안의 수색과 정찰, 경비를 담당하는 수척의 포함을 제외한 대부분의 함선들은 청불전쟁과 청일전쟁에서 해군력이 괴멸된 후 이 용장의 해군 재건 계획에 따라 건조되거나 군벌들이 외국에서 수입한 소형함들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징발한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능도 형편없었고 노후화 또한 매우 심각하여 기껏해야 제한된 강상작전이나 수송 임무에만 투입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이들은 강력한 일본 해군에 맞서 그들의 양증한 진입을 저지하는 등 나름 용전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폭격기들의 공습이 시작되자 전쟁 초반에 거의 소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중국이 자랑하던 중국 최초의 현대식 경순양함 닝하이와 핑하이도 격침됐었는데, 이때 일본은 이 두 함선을 인양, 이오시마와 야소시마라는 이름을 붙여 경순양함으로 태평양 전쟁 내내 써먹었습니다. 결국 미 해군에 의해 또다시 침몰을 해버리지만 말이죠. 어쨌든 일본 해군의 공격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극소수의 함정들은 양쯔강 중상류에서 일본군이나 군수품을 실은 정크선단을 기습하거나 귀뢰살포, 함포사격 임무를 수행하는 등 나름 해군의 명목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참고로 중일전쟁의 개전 시기인 1937년 7월 기준 당시 중국 해군 총사령관은 일본 해군 사관학교에서 유학한 장제스의 측근 중의 측근 쉔 헝리였고, 그의 지휘하에 4개 함대가 편제돼 있었는데 4개의 함대를 통틀어 경순양함 2척, 장갑을 포기하고 속도와 기동성에만 중점을 둔 방어 순양함 10척, 이름만 구축함이었지만 어쨌든 구축함 3척, 소규형 포만 달랑 장착한 포함 26척, 수송선 2척,
포레정 27척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에 해당하는 육전대 2개였던 3,800명 포함 약 1만 2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하는 김에 중국 공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국부군 공군, 즉 중국 공군은 난징, 상하이, 로양, 난창을 중심으로 전국의 12개 주요 항공기지와 262개 비행장에 산재돼 있었습니다. 중국 공군 역시 1937년 7월 기준으로 총사령관은 저우 쯔로우였고 그의 지휘 아래 난창에 있는 공군 사령부 직할로 폭격기 2개 대대, 전투기 2개 대대, 정찰기 1개 대대가 있었으며 공도와 주룡에 각각 폭격기 1개 대대와 전투기 1개 대대, 난징과 시안에 정찰기 1개 대대씩을 청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부에도 지상 공격기 1개 대대를 편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개전 당시 장제스의 공군 고문이었던 클리어리 셔널트는 훗날 중국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는 대부분 전투에 사용할 수 없는 훈련기이거나 노후화가 심한 구식기체였고 최신 기체는 144대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작전 기동이 가능한 기체는 겨우 90여 대에 불과했을 뿐이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한 항공 전력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은 중국 공군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일본 육해군 정보부대가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은 일단 중국 공군의 전력을 대체로 과대평가하고 있었는데 중국 공군은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의 원조를 받아 급속히 성장하여 총 기체수가 무려 940여 대에 달하며 작전 가용한 기체만 해도 650여 대에 달한다. 라고 추산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던 것이죠. 그러면 당시 실질적인 중국 공군의 전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당시 중국 공군의 실제 항공기 보유 대수는 약 600대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중 3분의 2 이상은 1차 세계대전 때나 사용했을 법한 기체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제 피아트 CR-32, 소련제 폴리카르포프 I-15, 독일제 헨셀 HS-123, 영국제 클로스터 글래디에이터, 미국제 커티스 호크3 60여 대 등은 낡은 보격기들이었고 그나마 현대적인 항공기는 단엽 전투기로 프랑스제 드브이티느 D500과 소련제 폴리카르포프 I-16 그리고 1930년대 중반부터 수입된 미국제 P-26 피스터 10여 대와 공격기로 역시 미국제 커티스 AGB 슈라이크 20여 대 그리고 훈련기 등을 포함 대략 150여 대 정도였죠. 그런데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랜드리스로 받은 A-26 공격기, P-36, P-38, P-40, P-51 등의 전투기 외에도 B-25 중폭격기와 B-27 중폭격기, C-47 수송기 등 총 1378대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죠. 이 사안은 추후에 따로 리뷰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수치로도 클레어 셔널트나 일본 정보국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던 것입니다. 셔널트는 거만한 미국인답게 미국제 항공기 외 항공인은 아예 전력 수치에서 제외시켜버린 것이고 일본군 정보부대는 어처구니없게도 중국 공군이 보유한 모든 기체를 작전 가능 기체로 판단해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군은 왜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일까요? 혹시 중국이 흘린 역정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쓸데없이 정교한 일본 정보 분석 요원들의 소심함 때문일까요? 1930년대 장개석은 공군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당시 공군 조종사들을 항저우, 광저우, 러양 등 세 곳의 비행학교에서 미국과 이탈리아 조종사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죠. 그 결과 개전 당시 700여 명 이상의 조종사를 양성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전 초기 중국 공군은 일본 육군 항공대와 해군 항공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본군 조종사들의 양성 과정이 워낙 독특해서인지는 몰라도 당시 기준으로도 그들의 기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나아가 보유한 기체 역시 앞서 언급한 중국군의 잡다하기 짝이 없는 기체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종 역시 작전 특성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공군은 일본군 항공대위에 일방적으로 사륙당할 수밖에 없는 먹잇감일 뿐이었죠. 최소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이 중일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쨌든 중일 전쟁 초기 중국 육해공군은 그동안 쌓여왔던 군벌시대의 적폐를 씻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끈기로 일본군을 상대했습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일본군의 전력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